우리는 매일 금융 뉴스를 봅니다. 금리, 달러, 중앙은행, 반도체, 공급망, 인플레이션.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인류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항상 같은 경제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요? 풍요 뒤에는 버블이 오고, 버블 뒤에는 붕괴가 오고, 붕괴 뒤에는 중앙 권력이 더 강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에 이 시스템의 원형을 설계해 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세계 최초의 국가 경제 시스템을 설계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많은 분들이 요셉을 그저 성경 속 믿음의 사람 정도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식량, 세금, 국가 권력, 위기 관리, 인간의 생존 심리를 통합하여 제국 경제를 재설계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만든 시스템의 구조가 지금 현대 금융 시스템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약 3500년 전 요셉이 설계한 경제 시스템은 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오늘의 시장에서 무엇을 다르게 볼 수 있는가? 먼저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자 야곱의 아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언급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바로 그 언약이 흐르는 계보 위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7살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만들어준 채색 옷을 입고 총애받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애가 형들의 시기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청년의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의 보충 기록인 야셀의 책에는 이 장면이 훨씬 입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이 책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스스로 이 책을 2차례 직접 인용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고 사무엘하도 같은 책을 언급합니다. 구약 성경이 스스로 참고 문헌으로 인정한 기록입니다. 정경은 아니지만 성경 저자들이 신뢰할 만한 역사 자료로 여겼던 고대 히브리 문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이 전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전합니다. 내 형들이여 나를 가엾이 여기소서. 아버지 야곱 그리고 어머니 라헬이 어떻게 통곡하실지 생각해 주소서. 그러나 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 중 가장 나이 많은 르우벤만이 마음이 흔들렸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고난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 안에서 형들에게 미래의 질서가 흔들릴 것을 예감하게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형들의 반응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이 집안의 미래 중심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권력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시선으로 보면 이 모든 고난은 비극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광야와 감옥에서 시스템 설계자를 만드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살찐 소 7마리를 마른 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 풍성한 곡식 이삭 7개를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삼켜버리는 꿈.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불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후 7년의 극심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예언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택하여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국가가 저장하십시오. 파라오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노예를 총리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신하들이 나섰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법도에 따르면 총리는 반드시 70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인 이자가 어찌 우리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인 반대였습니다. 요셉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셀의 책은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 하룻밤 사이에 세상의 모든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은 모든 신하들 앞에서 70개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침묵했고 파라오는 확신을 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구덩이에서 궁정까지, 노예에서 총리까지 약 13년의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곡물을 관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표준을 장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이나 운영체제를 혼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이 인프라 장악력이 그를 제국의 2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실제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작동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략적 비축입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은 이집트 전역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약 20%를 국가가 강제 수매하여 각 성읍 근처의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이 20%라는 숫자는 단순한 임의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산자의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미래 위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정교한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셀의 책은 한 가지 놀라운 디테일을 전합니다. 요셉은 곡식을 단순히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곡식에 흙을 섞어 저장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대의 지혜로운 보관 기술이었습니다. 흙이 습도를 조절하고 해충의 번식을 억제하며 장기간 보관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저장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7년을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시스템까지 설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은행의 준비금 적립이자 국가 전략 비축 시스템입니다. 요셉은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생기기 약 3,500년 전에 이미 식량을 장기 선물로 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근 속의 자산 재편입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시작되자 요셉의 시스템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돈을 냅니다. 돈이 바닥나자 가축을 내놓습니다. 가축이 사라지자 토지를 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마저 국가에 종속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토지가 파라오의 것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를 통해 부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야셀의 책은 추가적인 장면을 전합니다. 요셉은 기근 동안 걷어들인 전 세계의 금과 은을 세 곳에 숨겨진 장소에 나누어 보관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파라오의 궁전 아래, 하나는 광야, 그리고 하나는 유브라데 강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금융의 자산 배분과 리스크 분산의 원형입니다. 요셉은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곡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동성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금융 관제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착취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국유화된 토지를 백성들에게 다시 경작하게 하고
수확량의 약 20%를 세금으로 받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세금 체계이자 최초의 토지 임차 시스템이었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자 주변 모든 국가가 어디로 몰려왔습니까? 이집트로. 식량이 있는 곳으로. 생존이 있는 곳으로. 당시 이집트는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세계 모든 사람이 의존해야만 하는 시스템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패권의 본질입니다. 패권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닙니다. 모두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보십시오. 달러 시스템, 스위프트 결제망, 미국 국채, 해상 물류, AI 반도체. 세계는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수록 세계는 더 달러를 찾습니다. 마치 고대 사람들이 기근이 올수록 더 이집트의 곡식을 찾아간 것처럼 약 3,500년 전의 알고리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요셉 시대와 현대 금융 패권 사이의 놀라운 평행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은 전략 비축과 선물 시장입니다. 요셉이 곡물을 비축한 것처럼 오늘날 국가들은 석유, 금, 식량을 전략적으로 비축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곡물 선물은 요셉의 창고 시스템이 약 3,500년 만에 진화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평행은 위기 때 자산의 중앙 집중입니다. 기근 때 백성들이 토지를 파라오에게 넘긴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수많은 자산이 거대 자본과 중앙은행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위기는 자산의 주인을 바꿉니다. 이것이 요셉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평행은 부채가 만드는 종속입니다. 요셉 시대에 돈이 떨어진 백성들은 결국 노동과 토지로 빚을 갚았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은 달러 부채, IMF 차관으로 인해 경제 주권의 일부를 양보합니다. 부채는 약 3,500년 전에도 지금도 자유를 제한합니다. 네 번째 평행은 위기가 강화하는 중앙 권력입니다. 기근을 통해 파라오의 권력이 극대화된 것처럼 현대에서도 금융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평행. 고대에는 곡물이 그 통제 자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달러,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AI 연산 능력이 그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 기근은 식량 부족이 아닙니다. 연산 부족과 에너지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와 AI 인프라를 절대 내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곡물 창고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고대 이집트의 전략과 본질이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평행 이론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공존합니다. 시스템은 생존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이집트의 곡물 창고가 백성을 살렸지만 결국 그들의 토지와 몸까지 가져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요셉의 창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AI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TSMC의 미세 공정,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압도적 기술은 전 세계가 AI라는 꿈을 꿀 때 이 인프라를 쥔 기업이 새로운 곡물 창고입니다.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서 연산 능력은 현대의 식량입니다. 두 번째 축은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전력망, 변압기, 냉각 시스템.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도시만큼의 전력을 씁니다. 에너지 없이는 AI도, 반도체도, 금융도 멈춥니다. 에너지는 현대의 나일강입니다. 세 번째 축은 달러와 금융 시스템입니다. 스위프트 결제망, 기축통화, 미국 국채. 위기가 올수록 세계는 여기로 몰립니다. 2008년도, 2020년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도 달러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 세 축을 동시에 쥔 나라가 현대판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 세 축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약의 시선은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이 세 축은 단순히 강대국의 전략으로 형성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배후에 더 오래된 흐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과 투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배움을 위해 존재합니다. 요셉의 원리에서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를 뽑겠습니다. 원칙 하나. 경제는 반드시 사이클을 따른다. 요셉은 7년 풍년 뒤에 반드시 7년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대 경제도 호황과열 조정 위기 회복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요셉처럼 물어야 합니다. 지금이 풍년의 몇 년 차인가? 영원히 오를 것 같은 착각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원칙 둘. 풍년일 때 저장하라. 요셉은 풍년의 약 20%를 강제로 비축했습니다. 개인 재무와 투자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입의 20%를 비축하십시오. 수익이 났을 때 현금 비중을 확보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현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요셉식 매매법은 이것입니다. 강세장에서 이익을 일부 실현하고 현금을 쌓아 위기 때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이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원칙 셋. 부채는 자유를 빼앗는다. 흉년 때 백성들이 토지와 몸까지 파라오에게 바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빚 때문이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기 때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요셉처럼 미리 준비된 자본으로 기회를 잡는 전략이 우선입니다. 부채 비율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위기의 흉년이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산입니다. 원칙 넷. 생존 인프라를 보유하라. 요셉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즉 식량을 통제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없으면 산업이 멈추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곳이 현대판 요셉의 기업입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에너지, 방산, 핵심 물류, 금과 같은 안전자산. 이런 분야는 위기 때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근이 올수록 곡물 창고가 더 중요해지듯이 유행을 쫓지 말고 패권과 생존의 축에 있는 산업을 보십시오. 단기 테마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멈추지 않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제를 찾는 것입니다. 원칙 다섯. 장기 사이클과 큰 그림을 보라. 요셉은 이번 분기 실적이 아니라 7년의 사이클을 보았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 흐름, 에너지 전환, 기술 패권 이동, 인구 구조 변화. 이런 10년, 20년의 흐름이 결국 어디에 자금이 모이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디가 핫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없어지면 시스템이 무너지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요셉식 투자 사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셉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탐욕스러운 독재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 시스템 덕분에 이집트가 살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제 시스템조차 언약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패권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현대 패권은 종종 자기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 권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패권은 착취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영적 개념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언약은 먹고 사는 문제, 국가 시스템, 재정 구조, 위기 대응 체계 속에서 작동합니다. 자, 이제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쥐고 있는 이 세 축 AI, 반도체, 에너지, 달러 시스템은 단순히 강대국의 전략으로 형성된 것일까요? 언약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 3,500년 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도, 기근이 정확히 그 시점에 찾아온 것도, 언약의 백성이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단순한 우연의 연속처럼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바뀌고 시스템은 무너지고 패권은 이동합니다. 하지만 어떤 흐름은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의 강줄기를 따라 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패턴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시선은 바로 그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흐름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한 성경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밑바닥에서 시작해 한 제국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위기를 읽었고 저장했고 배분했고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언어를 통제했고 자산을 분산 보관했고 기술을 활용해 곡물을 장기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약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곡물은 반도체가 되었고 창고는 데이터 센터가 되었고 나일강은 달러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저장고를 가진 자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뉴스는 오늘의 금리와 주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약의 시선은 묻습니다. 지금 세계의 저장고는 어디에 쌓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요셉은 이미 약 3,500년 전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좋을 때 준비하라. 풍요를 소비로 끝내지 말고 구조로 바꾸라.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는 자가 결국 미래를 가진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설계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이집트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는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셉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집트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출애굽은 단순한 노예들의 탈출이 아니라 당시 세계 질서와 패권의 방향을 뒤흔든 거대한 전환점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언약의 시선으로 바라본 패권의 이동과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민족의 탄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뉴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약의 시선은 그 사건 뒤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언약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